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은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희망이죠.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속쓰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로 베는 듯한 아리면서 그다음에 불타는 듯한 뭐 이런 쓰림 통증 같은 것들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부위별로는 이제 복부, 명치 아래라든가 복부에서 이제 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가슴에서도 쓰리고 타는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문제도 식후에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복이나 밥을 먹지 않은 공복이나 그 새벽에도 속 쓰려 가지고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매운 떡볶이를 먹었더니 속이 정말 쓰려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커피라던가 술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당연히 이제 위산 분비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있습니다. 속쓰림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속 쓰릴 수 있다는 것이고 식사 후에 속이 쓰린 게 아니라 꼭 수면 중에 가슴이 쓰리고 타듯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자질 못하는 환자예요. 그래서 앉아서 잔다고 자기는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성식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속쓰림이 발생할 때 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위장 안에는 공격인자가 있고 방어인자가 있다.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속쓰림이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는 뭐가 분비가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위산이죠. 네. 위산은 굉장히 강한 물질이에요. 염산이에요, 염산. 우리가 염산 뿌리면 다 타고 막 화상도 있고. 화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물질이 위에서 분비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공격인자라고 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분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에.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습니까? 바로 위산이 그 딱딱하고 그거 한 것도 다 이제 분해를 시키는 그런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산 분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위산이 분비돼야 또 소화효소 같은 것들이 또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소화 물질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하니까 위장 점막을 뚫고 위를 손상시키는 그래서 속쓰림의 현상과 이제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공격적인 인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바로 그런 염산 같은 위산이 분비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거를 스스로 막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방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점액이 아주 뭐랄까 윤활유 같이 끈끈한 점액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게 위산 분비를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그래서 방어인자 그것을 우리가 뮤신이라고 점액을 뮤신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데 공격인자와 방어인자 위산과 또 뮤신의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위장에는 위산이라는 게 HCl이라는 거예요. 화학 구조로. HCl이 위산의 화학 구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위산의 중요한 물질이 H, 수소라고 하는 H이온이 어디에서 있냐면 위장 바로 점막 바로 밑에 이걸 벽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벽세포. 그 세포 이름이 벽세포예요. 네. 이 벽세포에 이 수소를 이제 함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위 속에다가 방출을 하는 거예요. 수소를 이온화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장 안에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흡수를 시켜서 이 벽세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소 이온을 방출하고 대신 위에 있는 칼륨 이온을
들여서 음양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수소이온은 양적인 세력이고 네. 여기는 음적인 세력이에요. 음양 관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이 위장에다 보내면 여기서 이제 위산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소이온이 방출되고 이렇게 칼륨이온이 들어오는 과정을 프로톤 펌프라고 얘기해요. 펌프, 방출한다는 거예요. 네. 수소이온을 방출해야지만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중요한 걸 이제부터 해요. 바로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위산 분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뇌하수체가 활성화되면서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프로톤 펌프가 활성화돼서 너무 과잉적으로 이 위산이 과잉적으로 분비가 돼서 속이 쓰리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그런 속쓰림, 위산가다의 이제 과정이에요. 이 배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단순히 속쓰림만, 위산만 억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의 그 새로운 명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서양 의학에서 이 속쓰림의 원인, 속쓰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서양 의학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나요? 예, 수소이온이 방출이 덜 돼야 위산이 합성이 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거예요. 이게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거예요. 수소가 방출이 안 되게 해서 위산 합성 자체가 안 되게.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PPI 제제라고 그래요. 그 프로톤 펌프를 방해하는 제제다. 이니비터 한다. 그래서 PPI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제들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그걸 중화시키는 그런 약을 또 씁니다. 위산 억제제와 중화제를 다 제산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산제 안에 네, 그렇게, 위산 네. 억제제 그리고 중화제가 이렇게 이런 들어간다. 것들이 이제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산제들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요? 우선 그걸 오래 먹으면 오심, 구토, 그다음에 변비, 그다음 피부 문제, 그다음 불면, 또 뼈까지 손상이 되고 하는 등의 뼈까지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다가 이걸 강제로 그걸 억제시켜서 수소를 방출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니까 정상적인 그런 위산 분비 과정이 어떻게 돼요? 손상을 받습니다. 망가지는 거네요.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위산 분비 조절 기능 자체도 손상을 받아서 부작용이 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최근에 그 과학적 보고가 있었죠. 그렇다면 정말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이 융합의학에서는 속쓰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좀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바에 따르면은 뇌하수체에서 과잉적으로 흥분해서 양적인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소를 방출을 많이 하게 돼서 위산 합성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그럼 양적으로 그렇게 과잉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알맞게만 하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어떻게 왜 그것이 그 과잉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배경들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니까는 여기가 간이에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네. 그리고 또 너 나빠, 뭐 잘못했어. 그러면 화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열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간이 그 화나게 하는 그 정신적인 인자에 간이 반응을 해서 간에 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열이 생기면서 그 열이라는 게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갈 올라가죠.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그 열의 기운이 뇌하수체를 충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수소를 방출하고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해서 위산 분비가 합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 화를 내려주는 약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속쓰림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의 화를 내려주면 뇌하수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 공격 인자들을 많이 분비하도록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될 테니까 그래서 간화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어 인자에 대한 문제인데 점막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이 이제 그 많이 분비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콩팥에서 만들어져요. 콩팥에서. 네. 우리 몸에는 그 진액들이 많이 필요해요. 눈에 진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눈이 메마르죠. 네. 메마르죠. 무릎이 진액이 없으면 어떻게 돼? 뻑뻑뻑뻑되고 퇴행성 네. 관절이 생기죠. 우리 몸에는 그런 진액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콩팥의 기능을 얘기할 때 주로 뭘로 배웠어요? 우리가 소변을 걸러내는 대로만 콩팥을 이렇게 기능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한의학적으로는 소변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액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둡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위장에서 소화되고 간에서 대사돼서 더 조그만 물질로 영양 물질로 만들어서 그 심장으로 가고 흉성으로 가서 피를 통해서 우리 몸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은 거를 한 번 더 여과시켜 가지고 은행에다 저장을 해둬요. 그게 바로 은행이 바로 콩팥이에요. 그럼 진액이 영양 물질 혈액보다 한 번 더 여과된 진액 같은 아주 중요한 필수 물질들이 콩팥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매운 거 많이 먹거나 또 아니면 위산 분비가 많이 됐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되거나 하면은 진액을 많이 공급해줘서 그 강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콩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과로하거나 또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뭐 술이나 또 이제 뭐 우울화 쪽 이런 거 있으면 콩팥의 진액이 자꾸 말라가지고 위장의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축성 위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방어 물질을 올리기 위해서 콩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진액을 잘 생산하고 그것이 위장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약을 쓴다는 거죠. 네. 속쓰림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콩팥의 진액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서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에 관련이 있어요. 심장에는 위장에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위장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성들이 특히 그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위축이 됩니다. 자꾸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조금만 스트레스에서 근심 걱정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때마다 심장 기능이 위축이 돼서 위장에다가 혈액 공급을 못 시켜요. 그럼 위장의 세포들이 빈혈이 되고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점막이 손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어 세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콩팥의 진액을 올리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혈액 공급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종합적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속쓰림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제산제로 위산만 억제하고 위산 안 만들어지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위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왜 방어 물질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몸의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개선해주면 위장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겠죠. 네. 바로 이것이 한의학의 장점이고 또 속쓰림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에도 융합의학적인 원인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담적병입니다. 여기 점막이 아닌 여기에 요 외벽 조직 네. 여기가 이제 굳어지면서 조직 손상이 오는 것이 담적병이에요. 위염이나 위궤양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담적이 벽세포에 끼면 위산 분비의 그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담적병으로 인해서 속쓰리면 제산제로도 듣지 않고 아무 약도 듣지가 않아요. 잠깐만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 외벽을 정상화시켜야 벽세포가 다시 위산 분비를 알맞게 합성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그 속쓰림 환자들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산제나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그 속쓰림의 그 배경, 왜 방어인자가 떨어지고 왜 위산이 과도하게 합성이 되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조정해서 정상화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얼마인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자체도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누울 수가 없었어요. 신물 올라온다고 하는 그렇게 물을 마셔도 물도 역류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복부 가스도 너무 많이 심해서
오후 한 3시 이후 되면 옷이 너무 꼭 낄 정도로 백가죽이요.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스가 심했었더랬어요.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니 저희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융합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더욱 많이 알려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분노라든가 이 스트레스 같은 거, 알코올, 자극성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도 급하고 심할 때는 서양의학의 치료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식후의 속쓰림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의 제산제를 같이 안전한 제산제를 쓰면서 만성화되거나 공복 속쓰림 또는 수면 중 속쓰림은 한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거나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거나 하는 등의 치료 과정을 밟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식을 한다거나 많이 빨리 먹으면 위산분비가 과잉적으로 분비가 돼요. 과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리 먹거나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것을 좀 예방적으로 우리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속쓰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증상이 있어요. 바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소영 박사님과 속쓰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